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죠. 이 집은 집 자체도 엄청납니다만 집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전경이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그런 집입니다. 누구 집이냐고요? 네,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를 만들어낸 그 회사의 대표 방시혁 씨가 최근에 이 LA 인근 벨에어라는 곳에 구입한 집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에서는요, 이 방시혁 씨의 이 집을 겉모습은 물론입니다만은 집 안의 모습, 그리고 이 안방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페이스북이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역사상 최고 액수의 배상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의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요. 오늘 특급 정보 시간에서는 어떻게 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지, 또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자주 오시는데 악착같이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 놓으시고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쳐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주택 가격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매물 부족과 날씨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주택 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중간 주택 가격, 중간 주택 가격, 요즘은 이제 평균 주택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중간 주택 가격이라고 씁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중간 주택 가격은요, 전달보다, 즉 2월 달보다 7.6%가 오른 79만 1,49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지역만 따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3월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77만 달러로 전달에 74만 5천 달러와 비교해서 3.4%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가장 고점을 찍은 이후에 8개월 연속 계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2월 상승한 데 이어서 지난 3월에도 상승을 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카운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가주 5개 카운티 가운데 LA 카운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값이 올랐습니다. 자, LA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71만 8,370달러로 전월 대비 1.2% 살짝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그런데 LA 카운티는요, 6.6%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락폭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2개월 연속 LA 카운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른 곳은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그리고 벤투라 카운티 등등은 전월 대비 중간 주택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오렌지 카운티로요, 중간주택 가격이 125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7.9%가 오른 것입니다. 자, 벤투라 카운티는 84만 9천 달러로 5.5% 상승, 샌디에고는 평균 91만 5천 달러로 4.6% 상승,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61만 2천 달러로 2.9% 상승,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평균 47만 5천 달러로 1.8% 상승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요 증가와 그리고 오퍼 경쟁으로 인해서 매매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3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는 총 28만 1,050건으로요, 전달에 비해서 1%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은 조금 준 거죠. 단 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50개 카운티의 주택 판매량이 전년 대비, 즉 1년 전에 비해서 일제히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한 달, 두 달 전에 비하면 지금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높은 이자율이 여전히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서 이자율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주택 판매량은 곧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이 만족도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LA 카운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요, 인플레이션, 치솟는 물가 인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부분은 또 노숙자 텐트촌이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UCLA 러스킨 스쿨 오브
퍼블릭 어페어가 어제 공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LA 카운티 주민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홈리스 문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여파, 또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서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이 사상 최저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LA 카운티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단 첫 번째, 치솟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릴까봐 우려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그래서 이제 진을 친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은 하락, 삶의 질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답변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9개 카테고리에 걸쳐서 LA 주민들이 만족도를 그 어떤 점수로 매겼는데요. 55점을 기록해서 만족도가 사상 최저점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살짝, 지난해는 그래도 아직 팬데믹 와중이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살짝 2점 정도가 올랐지만 여전히 지난 8년 동안의 만족도 지표 가운데서 두 번째로 낮은 사실상 바닥권의 삶의 질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중저소득층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응답자 94%가 인플레이션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71%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살짝이 아니라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71%였습니다. 치솟는 주거비가 문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2%로 이제 중복 답변을 할 수 있었거든요. 82% 나왔고 이 가운데 이제 59%가 주거 비용이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28%가 집을 잃거나 노숙자로 전락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28%가. 네. 저도 동의합니다. LA 지역에 지금 치솟는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걱정 안 하시는 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밖에서 뭐 외식하기도 상당히 겁이 납니다. 한인타운에 예를 들어 유명한 뭐 어떤 바베큐집의 경우에 보면 비싼 좀 고급 등심을 먹을라 치면은 1인분에 90불이 넘어서 거의 1인분이 100달러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남자 2명이서 고기 좀 먹으면 뭐 남자 1명이 1인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2인분 정도는 이제 먹게 되는데 뭐 한 둘이서 그러니까 2인분씩 4인분 시키기 좀 부담되니까 남자 둘이서 그냥 한 3인분 정도 시켜서 먹고 거기다 뭐 소주 한 2병 정도 마시고 그리고 텍스 내죠, 팁 내죠. 또 거기만이에요.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발레 파킹 요즘 3불, 5불 차 한 대당 막 그렇게씩 받거든요. 그렇게 다 내면 400불, 500불. 2명이서 먹었는데 400불, 500불 나오는 건 이건 뭐 보통입니다. 이런 고물가에 높은 물가에 주변에는 또 온통 노숙자들이 난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백 불어치 고기 먹으러 가는 그 길목에는 또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그 노숙자분들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까지도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또 노숙자 문제는요, 미국 전체의 치명적인 숙제로, 당면 과제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LA시는 그 중에서 뉴욕에 이어서 최악의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름 노력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시만 좀 볼까요, 그러면? 지금 LA시의 시장은 캐런 베스라는 흑인 여성분이신데요. 이 캐런 베스 LA 시장이 총 13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을 엊그제 공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에 달하는 13억 달러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가로 투입해 LA의 고질병인 노숙자 문제를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지난 17일 시정연설에서 노숙자들을 실내 쉘터로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새로운 LA, 뉴 LA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택 확대와 노숙자 프로그램에만 총 1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일단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억 5천만 달러는 거리의 노숙자를 호텔이나 모텔로 이주시키는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시정부 차원에서 빌려서 그곳으로 노숙자를 이송시키는 그런 했는데 이제는 그런 뭐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좀 저렴한 모텔 같은 것을 시정부가 아예 사서 시정부 소유로 만든 다음에 그리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이 진행 초기입니다만 약 1000명 정도가
노숙자들이 이 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캐런 베스 시장은 밝혔습니다. 1000명 정도 갔으니까 상당히 진전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LA시 전역에는요, 지금 현재 무려 약 4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인구의 지금 절반 이상이, 4만 명이 넘는 노숙자의 절반 이상이, 그런데 또 약물에 중독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이송을 해도 금방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빈발하거든요. 그리고 또 4만 명이 넘는 그 노숙자 가운데 또 약 3분의 1 이상은 심지어는 약물 중독을 넘어서서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인사이드 세이프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을 거리 위에서 실내로만 이동시킬 뿐 노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중요하다. 그게 급선무다라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근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노숙자분들을 인사이드로 보내는 게 더 빨리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4만 명이 아니라 뭐 한 4천 명 정도만 된다면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하지만 지금 4만 명이 넘는 지금 거리 온통 노숙자인데 어느 세월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빨리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노숙자들을 실내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근본 해결책도 그때 가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소식 속에서도 이 와중에도 우리 삶에 좀 양념 같은 그런 소식도 없는 건 아닙니다. 양념 같은 소식 하나 살짝 좀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갈까요? LA에서요, 야간 열차를 타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멋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침을 맞게 되는 일.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남가주에 본사를 둔 드림 스타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 또 반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의 그 야간 럭셔리 침대 열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기는 내년 여름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발은 양 지역 모두 밤 10시, 도착은 양 지역 모두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에 주중이어도 상관은 없죠. 일 다 마치고 밤에 이 열차를 탄 후에 한숨 푹 자고 나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일을 보거나 그곳에서 관광을 하거나 할 수 있고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주말 관광을 하고 일요일 밤 10시에 열차를 타면 LA에서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그리고 침대에서 충분히 잤으니까 8시간 이상 충분히 잤으니까 곧바로 또 LA에서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사실 비행기를 이용하면 1시간이면 비행기는 가긴 하죠. 비행기 운항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공항에 일찍 가서 체크인하고 긴 줄 서서 또 보안 검색 일일이 하고 신발 벗었다 신었다 보안 검색하고 또 게이트 앞에서 또 한참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그러다 보면 소요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1시간이니까 비행기에서 잠을 자기도 좀 그렇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도착하고 나면 좀 피곤한 경우가 오히려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간 침대 열차는 아예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내리라라는 겁니다. 가격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다라고 합니다만은 $300에서 최고급은 각종 식사를 포함해서 $1000까지 그 중간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긴다면야 한 번 정도 경험 삼아 타볼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사실 저 같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랍니다. 빨리 가서 거기 이제 호텔 가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또 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재미일 터이니 자, 이런 양념 같은 소식으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캘리포니아 주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의 상당수 지역에서 대기 환경이 주민 건강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준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폐협회 American Lung Association이 발표한 이 지역별 공기 질 보고서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의 41개 카운티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가 A부터 F까지 5개 등급 가운데 가장 나쁜 F등급을 받았습니다. A, B, C, D, E, F. A부터 F까지면 6개 등급인데? 라고 지금 막 생각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던 분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네. A, B, C, D, E, F 6개 등급인데 이 등급은 A, B, C, D 이렇게 4등급 이후에 가장 낮은 등급은 바로 그냥 F로 갑니다. F, 페어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캘리포니아 전체 이 58개 카운티 가운데 해당 자료가 있는 49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F등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기 오염이 unhealthy로 기록되는 날이 3년간 21일을 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북가주보다는요, 남가주 지역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요, unhealthy한 단계가 지난 3년간 5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즉 남가주의 이 뜨거운 햇볕과 건조한 기후가 이 수많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함께 이 오존 농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호흡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상 고온에 전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그 산불도 이 캘리포니아주의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레곤주로 가서 한인사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레곤주의 한인 교계 단체장을 오랫동안 지냈던 한인 원로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과속 차량에 치여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오레곤주 비버튼에 사는 올해 85살의 한인 박정근 씨가 지난 13일 밤 9시 30분쯤 자택 근처에서 이 길을 건너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박정근 씨는 딸 박경화 씨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마치고 혼자 길을 건너서 귀가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뒤에 이날 밤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용의자 55살의 안토니 테노리오라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테노리오는 현재 2급 과실치사 및 중범 뺑소니 등의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근 씨는 지난 1979년 오레곤주 포틀랜드로 이민을 가서 오레곤 기독실업인회 회장, 또 오레곤 한인교회 장로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이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원로로 잘 알려져 있던 분이어서 현재 지역사회가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가격 경쟁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Y 차량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을 $3,000 인하하고 또 모델 3의 판매 가격을 $2,000 또 인하했습니다. 제가 또라는 표현을 쓴 이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지난 1월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업계에서 가격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그런데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서는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죠? 네, 테슬라는 그런데 또 이달 초에도요,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각각 $1,000와 $2,000 인하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인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모델 Y의 판매 가격은 모두 20%나 떨어졌습니다. 모델 3의 판매 가격은 11% 낮아진 셈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미국 시장 이외에도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도 가격 인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잇따른 가격 인하는 전기차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타개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포드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 BYD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런 그 테슬라의 가격 경쟁은 수익성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요, 테슬라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에 비해서 24.2%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4%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익은 오히려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의 향방이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뒤에 급등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에 다시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후 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와 함께 실시해서 어제 발표한
내년 2024년 대선 후보 공화당 경선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좀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리고 36%는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52대 36인 셈이죠. 그런데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그 사태 직후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 응답자가 57%, 디샌티스 31%로 26%포인트 격차를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16%포인트 격차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소 사태 직후 분노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트럼프 기소에 찬성한다라는 비율도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12%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9%로 그것도 좀 늘어났습니다. 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있죠? 내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 당연히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을 나가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느냐? 그런 건 꼭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올해 69살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세를 일부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어제 이 보스턴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경선에서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14%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협적인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이 바이든의 표를 조금은 흡수해가는,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은 좀 갉아먹는 그런 현상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치를 얻어낸다면 차기를 노려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민주당 경선에 나서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올해 69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고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이죠. 자, 지난 화요일 뉴욕 맨하튼에 있는 한 주차장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의 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참 지금 뉴욕이 이런 상황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주차 건물인데요. 주차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너무 많은 차를 올린 데다가 또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런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번 사고에 관한 예비 조사에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사고 원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붕괴 직후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맨 위층에 있던 다수의 SUV 차량들이 아래로 많이 떨어진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맨 위층에는 SUV 같은 거를 좀 가능하면 올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957년 이 주차장과 관련된 인허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꼭대기층에는 일반 세단 승용차 타입의 자동차만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맨 꼭대기층에는 일반 세단 승용차 타입의 자동차만 허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오래된 이 주차장 건물 그런 연식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1925년에 완공돼서 1926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년 모자라는 100년 된 건물이죠. 그것도 지난 1957년에는 꼭대기층에는 가능한 한 큰 SUV나 트럭 같은 것보다는 좀 작은 승용차를 주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SUV 차량이 거기에 많이 올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건물주가 여러 차례 그런데 또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 당국은요, 지난 2003년 11월 이 건물의 1층 천장 슬라브 균열과 콘크리트 결함 등의 각종 안전 위험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서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총 4건의 안전규정 위반이 모두 시정되지 않고 있었고 건물주가 벌금까지 부과받았는데 계속 뭉개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뭉개질 수밖에 없는 건물, 뭉개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 등이 있었던 것이죠. 소방당국은 현재 이 무너져 내린 차량을 치우는 철거 작업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이 붕괴 사고로 숨진 올해 59살 된 그 주차장 관리인, 아직 찾지 못한 그 주차장 관리인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특급 정보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특급 정보의 제목은 페이스북 이용자 배상금 받는다 입니다. 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애널리티카 스캔들이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가 이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그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서 정치 광고 등에 무작위로 사용한 그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면서 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죠. 메타는 어제 애널리티카 스캔들 집단소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메타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과 7억 2,500만 달러, 7억 2,500만 달러 배상금에 합의를 하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예비 승인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합의금 청구 대상자는요, 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입니다. 제가 여기 조그맣게 말했지만 미국에라고 확 지나가는 말을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미국에 있는 이용자들만 지금 일단 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시는 분은 짜증나시죠? 왜?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집단소송, 클래스 액션, 이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은 오는 8월 2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별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청자가 뭐 얼마나 될지, 생각보다 많을지, 생각보다 또 적을지, 적으면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겠죠. 여하튼.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은 신청자 수와 또 각 사용자의 페이스북 계정 유지 기간 등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개별 지급금은 오는 9월 법원이 최종 승인하면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만일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은 뭐 몇십 불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많아지게 될 경우에 최고 몇백 불 정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산합니다. 자, 이번 그 배상금, 그 합의금의 액수는요, 미국에서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위용한 것에 따른 집단소송, 그 집단소송에서 달성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액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네, 페이스북이 합의금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 웹사이트 이름은, 제목은요, 그 웹사이트 주소는요, Facebook User Privacy Settlement.com입니다. 길죠? 뭐 좀 긴가요? 근데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요.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그냥 페이스북 유저까지만 쳐도 쭉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써 넣을 내용은 제가 미리 좀 봤습니다. 어떤 것을 쓰는지 이제 페이스북 user privacy settlement.com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좀 미리 봤더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간단한 개인 정보와 페이스북 계정 내용, 그리고 돈을 어디로 받을 건지 등을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써 넣으면 됩니다. 8월 25일 전까지만 하면 되지만 다 쓰는데 뭐 5분 정도도 안 걸리니까 미리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법원의 최종 승인 후에 지급이 되는 그것을 이제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바로 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보너스 뉴스 대신에 뭐 뉴스도 뉴스입니다만은 보너스 사진 몇 장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이그룹 BTS를 키운 회사는 하이브라는 기획사죠. 이 하이브라는 그 회사의 주인은 방시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는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사회가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이사회의 의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방시혁이 의장이기 때문에 방시혁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방시혁 의장,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나왔습니다. 미학과는요, 미대와는 또 다릅니다. 미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미대, 실기 위주의 그 예술가를 배출하는, 또 물론 이론을 공부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미대와는 다릅니다. 뭐 조금 다른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실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소개하는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학을 미학과라고 독립적인 학과로 개설해서 가르치는 곳은 한국에서는 저희 서울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학을 미학과라는 독립적인 학과로 개설해서 가르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 한 곳만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미학과는 대체 뭘 공부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미학과는 미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미학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루 종일 설명을 제가 듣는다고 해도 뭐 이해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이 짧게 설명도 가능합니다. 자, 짧게 가볼게요. 미학이라는 학문은요, 미와 예술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짧은가요? 그러면 조금만 길게 책임있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좀 더 전문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가치로서의 미, 현상으로서의 미, 미의 체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플라톤을 대표로 하는 서양의 전통적인 미학은 초월적 가치로서의 그냥 앞에 간단한 설명 그걸로 대신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요. 자, 제가 보너스 사진을 보여드린다고 해놓고 샛길로 너무 많이 빠졌죠? 네, 죄송합니다. 자, BTS를 키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LA 인근 웨스트 LA의 부촌인 벨에어라는 곳에 2,640만 달러짜리 최고급 맨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건축회사 리오스라는 회사의 대표인 유명 건축가 마크 리오스가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피니티 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수영장은 이렇게 있는데 수영장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각 또는 뭐 원형이든 이제 주변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피니티 풀은 그게 없어요. 수영장 물과 이곳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너머에 있는 멀리의 그 뷰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물이 여기서 살랑살랑하고 뭐 조금 넘치겠죠. 넘치면 요 밑에서 다시 그 물을 받아서 보내는 게 따로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 수영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건 안 보이죠. 그래서 인피니티, 끝없이 무한대로 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인피니티 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새길로 많이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방시혁 의장의 집에 그런 인피니티 풀도 있고요. 또 일본식 스파 시설도 있고, 또 파티를 위한 오픈식 파빌리언과 와인룸, 그리고 극장도, 띠어로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그 1등석 같이 되어 있는 좌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극장도 있고요. 운동시설도 있고, 집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이 벨에어라는 곳은요, 웨스트 LA 최고급 단지로 할리우드 유명인들과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의 재산은 약 2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방시혁 의장의 그 2,640만 달러짜리 대저택을 감상하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감상하시면서 제 오늘 영상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감상 마치시고 나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조금 걱정도 됩니다. 그런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보시면서 배 아프거나, 짜증나거나, 괴리감을 느끼거나, 뭐, 그러실까봐 좀 그런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의리의리한 대저택 보시고, 배 아프시거나, 뭐,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과연 행복할지, 저도 뭐 확신이 없거든요. 네. 그죠? 눈요기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를 키운 사람이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라겠다라고 그냥 자랑스럽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택 감상하시면서 오히려 행복한 마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